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틴이 최근 북한을 방문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 중에 한국에게 과한 발언을 남겨 땅을 치고 후회 중인데요. 결국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러시아에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러시아는 급히 한국에게 사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지난달 26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반러시아적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협박했습니다. 러북 관계에 대하여 최근 한국이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자 러시아 차관이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이런 협박은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 알려지자 오히려 국제 정세에선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국가들이 많았죠. 가장 먼저 나토에서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에 대한민국 국방부를 특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나토의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MBC 방송에 출연해 나토 정상회담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나토가 실패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강력한 동맹인 한국을 얻을 수 있었다. 푸틴이 한반도에 적대적으로 대응한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푸틴의 강경 대응 덕분에 한국과 나토가 더욱 긴밀하게 평화를 위해 공조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렇게 나토 회의 참석과 더불어 강력한 입장을 다시 한번 러시아에게 드러냈는데요. 국방부는 향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적으로 러시아에게 달려있는 문제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북한은 분명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며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측과 북측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현명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라며 한국과 북한 중에 누가 더 중요한 파트너인지 최소한의 문간하라면서 멋지게 근한방을 먹였는데요. 나토와 국방부의 어퍼컷에 이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KO 펀치로 느껴질 만한 일이 또 터졌습니다. 바로 한태평양연합훈련 증림팩으로 불리는 훈련에 한국 이태평양 연합훈련 핵심 국가로 실시하겠다는 놀라운 발표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온 것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실시되는 림팩 훈련은 29개국이 참여해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실시되는 훈련인데요. 마이클 워제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장 인터뷰를 통해 이번 훈련은 나토 회원국들도 참가했고 한국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위협에 단결하여 맞설 것이며 29개의 피로 맺어진 연합군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핵심적 29개의 국가 모여 이들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북중로를 압박할 히든 카드는 한국이라 치켜세웠습니다. 결국 국방부의 대응에 더해 나토까지 진출한 한국이 림팩 훈련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완전히 덤탱이를 쓴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결국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외무차관의 발언이 러시아의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언제든 한국과 상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국방부가 브리핑에서 이야기했듯 앞으로의 관계 개선에 러시아와 한국 양쪽에 많은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는 언제나 한국과 공생할 의지가 있다. 라며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서방에 너무 많은 적이 생겨버렸는데 동쪽에 있는 한국마저 완전히 러시아에게서 돌아선다면 이번 전쟁으로 인해 잃는 것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한국에게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자 국방부는 앞서 언급했듯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에게 강경 대응을 통해 사과까지 받아낸 국방부의 대응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처럼 한국이 강경한 대응이 나오자 푸틴이 사과는 있는데 트럼프 안보보좌관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취임 48시간 후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한 게
화제의 중심으로 섰는데요. 미국의 유력한 대권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안보 보좌관이 한국과 관련된 엄청난 발언을 남겨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권 때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 트럼프의 안보 방향성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것인데요. 그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고대 로마의 격언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은 이전에도 피스메이커로서의 운명을 완수했으며 그 평화는 바로 힘을 통한 평화였다. 이젠 바이든이 정권을 잡은 이후 무너진 이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라며 미국이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한다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에 대하여 따로 언급하며 트럼프가 취임한 뒤 48시간 안에 대한민국에 핵과 관련해 한국에 특사를 보내 앞으로 4년간의 모든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 이미 계획되었다. 트럼프는 한국에 거대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며 트럼프가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하여 빠른 시간 안에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은 벌써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고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는 트럼프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사람으로 트럼프 정책의 대부분을 관여한 사람인데요. 이번 방안에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재집권 시 예상되는 한미 안보 협력이나 대북 정책 기조 같은 외교안보 전략과 더불어 핵에 대한 언급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임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4월에도 한국의 핵을 지지한다며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이 계획했던 핵 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러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 능력을 보유했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한국에도 필요할 수 있다라며 한국이 뒤처진 핵균형을 맞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플라이츠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트럼프 캠프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대행했던 크리스토퍼 밀러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게 실현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답하며 그건 항상 논의 테이블 위에 있지만 나는 한국인들을 정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견이 될 것이며 현재의 상황이 악화되면 분명 유력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냉전 시대 구소련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주한미군에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며 과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내 주한미군에 핵이 존재했던 것처럼 미국의 핵 배치가 한반도에 언제나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 주변의 인물들이 하나둘씩 한반도 핵 배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과 빠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아직 당선되진 않았지만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국을 빠르게 우방으로 만들어 다가오는 동북아의 위협에 선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에 이미 긍정적이며 트리거가 될 사건 하나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며 한국의 핵을 가지는 것을 트럼프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했습니다. 또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력센터장도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만약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확장 억제 및 한국 방어 의지가 현저하게 약화되겠지만 반대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용인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연합훈련 도축세되며 미국의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청구서를 요구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들어오는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로 확정되자
가장 긴장한 곳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중에서 GDP의 2%를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국가를 채무 불이행자로 규정하면서 안보 무임승차를 강하게 비판해왔고 NATO를 해체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 방위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방위산업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나토 지도부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하는가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방산주를 대거 매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큰손인 세계 6위의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으로 꼽히는 모 기업의 주식을 쓸어담아 전 세계의 시선이 이 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투자자들까지 국내 방산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유럽연합 EU는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 수준에서 2030년에 50%대로 높이기 위해 공동구매와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07만 2016년 이후 회원국들이 조달한 무기의 60% 이상은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80%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EU가 2030년까지 EU 안에서의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확대하고 신규 구매하는 군사 장비의 40% 이상은 공동 구매로 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경제 공동체인 EU 차원에서 방위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유럽이 지금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유럽 점유율 확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이 지금 자체적으로 방산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방위 산업은 말 그대로 국가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개발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가장 앞선 기술력이 적용되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구매자가 각국 정부로 한정되는 등 다른 산업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전쟁 중이거나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큰 나라에서 방위 산업은 사용자, 즉 군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무기체계 개발 및 구매에 일선 군인들의 요구 조건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위급함이 우선시돼 때때로 기업 이익이 침해받기도 합니다. 반면 전쟁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전쟁을 해본 지 오래된 나라,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반대 상황이 연출됩니다. 방위 산업이 기업 이익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아갑니다. 특히 산업 종사자와 그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결탁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할 경우 방위 산업은 주객이 전도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바로 지금 유럽처럼 말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을 넘기면서 유럽은 냉전체제 붕괴 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파병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핵전쟁, 세계대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럽 각국 정부정보기관군 고위 인사 입에서 러시아의 서유럽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은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지만 지난 1000년 역사를 짚어보면 러시아는 언제나 유럽으로 서진을 추구해왔고 그 성공 여부가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은 이란 탄도미사일로부터 유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쫄란드 북부와 루마니아 남부에 이지스 어쇼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기능을 그대로 떼어 육상에 설치한 이지스 어쇼어는 러시아의 치명적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신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면 러시아가 모스크바 서부에서 쏘아 올린 대륙간탄 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이지스 어쇼어에 맞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대량 배치하자 미국은 옛 소련 시절 맺은 중거리핵 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하고 핀란드 발트 3국의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유사시 러시아 최대 무역항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봉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과거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유럽은 지난 2015년 미국이 이지스 어쇼어를 구축해 테러 압박을 시작했을 때 재무장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독일 정상과 말다툼까지 해가며 국방 예산 증액과 재무장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미국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 나라의 국방 정책은 국가 안보가 아닌 방산 이권 카르텔을 위해 수립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155포탄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에 있자 다급해진 유럽연합 안에서는 한국에서 포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155포탄 연간 생산량은 지난 2년 사이 40%가량 증대됐습니다. 주 7일 24시간 가동되는 핀란드 등지의 일부 공장은 전쟁 이전보다 생산량이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 왜 이렇게 포탄 수급이 유럽 내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유럽 국방 정책이 이권 카르텔에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는 독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 방위 산업은 냉전 시절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우수한 생산성에 힘입어 서방 세계 표준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독일 방위 산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기업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기 체계 생산 속도가 느려져 비용이 폭증했고 그렇게 나온 완성품 성능도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유럽에서 국방 관련 투자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나라에서 재설계에 투자하는 것과 또 유럽산 무기는 사용자보다 생산자 위주로 기획 설계 제작 납품되기 일쑤였습니다. 군 당국이 노후 장비를 대체하고자 합리적 가격에 빨리 납품해달라고 아우성쳐도 소용없었습니다. 강력한 로비 능력과 노조원들의 표를 무기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방산업계가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일단 무기 획득 사업이 결정되면 최대한 많은 공장으로 일감을 분산해 지난해 초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성능 납기 가격 절충 교역 등 모든 면에서 앞선 한국 KENO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 EH 레노의 고배를 마신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현대로템은 경쟁 모델보다 낮은 가격으로 KE 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초도분 24대를 납품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72대 전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독일 방산업체는 초도 물량 납품이 2027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노르웨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했습니다. 노르웨이 군 수뇌부가 국방장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일 방산업체가 성능 개량을 이유로 당초 제안한 것과 다른 모델을 납품하겠다고 통보했는데도 말입니다. 유럽산 무기의 난맥상은 이뿐 아닙니다. 독일산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4.5세대 전투기임에도 구입 가격과 유지비는 5세대 스텔스기인 미국 F-35보다 비쌉니다. 심지어 독일 공군이 보유한 109대 중 단 8대만 가동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K 전차가 대당 100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고가 논란에 휩싸였을 때 독일 레오파르트 EH1 전차 가격은 대당 400억 원을 찍었습니다. 독일군은 장갑차 가격이 너무 비싼 탓에 부무장인 기관총을 빼고 주문해 빗자루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뒤 거치대에 끼워놓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럽 각국 군 당국과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대량의 무기를 조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사용자보다 생산자를 위해 돌아가는 유럽 방위산업은 이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유럽의 무기 조달 프로세스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럽 방위산업 전반에 팽배한 이런 모럴 해저드가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토 관계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체 생산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한국에서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더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의 큰손인 세계 6위 국부펀드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의 주식을 쓸어담아 전 세계의 시선이 이 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 EMSAM으로 유명한 LIG넥스원입니다. 세계 6위의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 GIC은 최근 LIG넥스원에 주식을 쓸어담았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운용자산 규모가 약 1016조 원에 달하는 세계 6위 국부펀드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펀드마저 이달 7일 기준 지분 LIG 넥스원의 주식을 6.37%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LIG 넥스원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국능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개 포대는 사격 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차량 3대 등으로 구성되며 발사대 1기당 최대 8발의 요격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LIG 넥스원은 2022년 UAE에 4조 6,200억 원,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2,200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는데요. 특히 사우디는 UAE에 비해 영토가 넓고 UAE의 3배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쓰고 있어 일전에 천궁 10개 포대 계약을 맺었지만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결국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각국의 유도미사일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천궁이 수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LIG 넥스원의 매출 고성장이 앞으로 45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자 싱가포르 국부펀드마저 LIG 넥스원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KF21 경쟁자의 숨겨진 반전으로 글로벌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독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의 뛰어난 성능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미국의 F-16까지 밀어내며 머지않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마음이 다급해진 중동의 큰손 빈살만의 특사들이 잇따라 방한하며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7년간 영공을 지킨 도깨비 F-4E 팬텀 전투기가 마지막 이별 비행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모든 전투기들의 큰형님 격인 F-4E 팬텀 전투기가 퇴역을 앞두고 최근 명예로운 은퇴 훈련식을 마치면서 화려한 피날레를 마친 건데요. 사실 F-4의 경우 앞서 노후화 문제로 인해 비행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투기 교체가 필요했는데 이제 몇 년 뒤 F-5EF 계열까지 퇴역하게 되면 신형 KF-21로 전투기가 전격 교체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탐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중동의 큰손인 UAE, 사우디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방산 수출국 폴란드, 심지어 태국까지 KF-21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리는 KF-21 도입을 이들 국가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KF-21이 올해 초도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이제 만드는 단계인데다 물론 최근 진행된 비행 테스트에서도 결과가 좋았지만 아직은 시제기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양산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으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흘러갈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앞서 실제로 보잉의 레드호크 T7도 시제기 단계에서 2016년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을 따냈는데 당시만 해도 성능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 양산 과정에서 미 공군에게 뒤통수를 치며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물론 KF-21이 보잉의 T7처럼 KF-21이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도입국 입장에서 보면 보잉의 사례가 있었기에 신형 전투기 도입에 경계심을 가지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비롯해 UAE, 사우디, 폴란드에서 KF-21을 벌써부터 점 찍어두고 있는 건 단순히 신형 전투기가 나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이 향후 자유시장 진영의 전투기 시장에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는 현재 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F-16 자리를 앞으로는 KF-21이 대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태국의 경우 KF-21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건 그동안 추진해온 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가 불발된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공군은 30년 이상 운용한 F-5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판매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우디를 따라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참여할 거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KF-21이 F-35 대체품이 되는 거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엄연히 F-35와 KF-21의 군사적 역할이 다르기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미국의 F-16과 KF-21을 비교하는 게 맞으며 실제로 태국은 미국이 권한 F-16B를 거절하고 KF-21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이 KF-21을 도입하려는 건 사우디, UAE, 폴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 도입을 원하고 있는 이유가 같습니다. 노후화된 F-16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이 미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F-16V 대신 KF-21을 택한 건 우선 가성비가 너무도 뛰어나다는 게 큽니다. 특히나 태국의 경우 T-50과 FA-50을 도입해 운용 중이라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은 곳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2021년에 KAIT-50 기반의 전술임문 훈련기 2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4기를 도입했고 현재 태국 공군의 전투 조종사 양성 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태국의 잠수함 도입 사업도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군사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사우디 역시 우리와 KF-21 보라매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으로 현재 우리 정부는 사우디와 KF-21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우디에서 KF-21 보라매 사업 참여 의지는 작년부터 표명했었기에 이미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F-21은 각종 공대공 미사일 등 국산 무장들을 개발해 장착할 수 있는 데다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로 불리기도 합니다.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로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큽니다. 여기에 더해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독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으로 대표적으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상승단계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입니다. 심지어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전투기에서 발사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 함정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로 마하 2.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도 어렵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능 때문에 KF-21이 양산되기도 전에 KF-21을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 국가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KF-21의 경쟁자로 알려진 티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이 최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이른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그 시작이 알고 보니 14년 전 티르키예 군이 한국 공군을 방문해 항공기 개발 상황을 참고했던 게 개발 작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사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칸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았었습니다. 앞서 칸의 초도 비행은 한 차례 미뤄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술적인 문제로 초도 비행에 나서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상과 달리 초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알고 보면 이번 초도 비행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바로 엔진 문제로 이번에 티르키예는 5기의 시제기를 만들면서 이 가운데 2기를 미국의 F-110 엔진을 탑재한 시험용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자체 개발 엔진으로
대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튀르키예는 국산 엔진 개발 일정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깜깜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시제기의 경우 F-16에 탑재된 F-110 엔진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튀르키예가 과거 러시아로부터 S-400을 들여오면서 미국의 눈밖에 나 더 이상 F-110 엔진을 들여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체 개발 엔진 플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체품으로 시제기에 탑재했던 F-110 엔진을 더 사들릴 수 없게 됐으니 칸 전투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칸은 F-16의 껍데기만 바꾼 수출 경쟁력이 없는 실속 없는 전투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KF-21도 GE의 F-414를 탑재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칸과는 상황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F-414G400K 엔진은 국내에서 생산한 KF-21에 맞게 개량한 버전으로 뿌리는 미국에 있지만 정확히는 KF-21 적용하는 건 국내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별 다른 개량 없이 F-16의 엔진 F-110을 그대로 탑재한 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사실 KF-21이 널리 수출되려면 엔진의 국산화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이유로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5,000lbf 이상의 추력을 내는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단순 정찰용이 아닌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무인기의 경우 15,000lbf급 이상 엔진이 필요하지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 규제로 수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탑재용 엔진을 판매한 전례가 없는데 이런 이유로 KF-21이 공대 공공대지 공격 능력을 확보한 후 스텔스기로 전환하면 G 엔진을 대체할 국산 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방사청이 KF-21의 F-414-400K 엔진의 버금가는 15,000EBF급 터보팬 엔진 핵심 구성품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30년대 후반엔 국산 전투기 엔진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도 방산업체에 세제 지원을 최초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은 최대 18%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중동 방산의 큰손들이 잇따라 방한해서 한국군 무기체계를 참관해 수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라크 군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우리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당시 이라크 알말리키 육군 사령관은 KAI가 제작한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수리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달 17일 방한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3일에도 사우디 국방차관이 방한해 KF-21 천궁-2 도산 안창함을 직접 참관하며 남다른 시선을 보냈는데요. 실제로 국제방산업계의 큰손인 빈살만의 특사 사우디 군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방한하면서 역대급 초대박 무기 도입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사우디 군 관계자들은 한국산 무기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 모습을 살펴보는 행보에 집중했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로부터 어마어마한 방산 대박이 터질지 어떤 깜짝 소식이 전해질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보통 독일하면 기술력의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즐비하기 때문일 텐데 철강 기업 크루프크러, 현 티센크루프는 1811년에 광학기업 자이스 GEISS는 1816년에 산업기기 전문 보시비오 SCH는 1886년에 글로벌 미디어 기업 베텔스만 버털즈먼은 1835년에 창립했죠. 이렇게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면 그 어떤 기업도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의미이고 세계 최고 기술 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메르세데스 벤츠도 저러한 기업들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1926년에야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제품에 시선을 주지 않는 이유도 오로지 최고만을 추구하도록 부지불식간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즐비한 기술력의 독일 이미지가 한국 때문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깬 것은 독일 기업이 제품을 잘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을 배워간 한국이 잘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어 생긴 해프닝인데요. 도대체 한국과 독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의 큰 주제 기술력의 강국이라는 독일의 이미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벌써 선진공업국이 되었지만 후발주자인 독일은 19세기 후반에서야 공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죠. 당연히 영국인들의 눈에 독일 제품의 이미지는 저품질의 저렴한, 지금으로 치자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느낌이었습니다. 영국 제품을 복제한 제품들도 즐비했었죠. 그런데 쓰레기 품질의 메이드 인 저머니 상품들이 영국 시장으로 치고 들어오자 영국은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자국 소비자들이 질 좋은 영국산과 독일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상품 표시법 머천다이즈 마크스 액트 실시와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이드 인 저머니가 사용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지금 메이드 인 저머니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한 기술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포르쉐,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외 서비스업, 화학, 과학, 산업기계, 친환경 등등을 전부 아우르는 높은 기술력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발돋움했죠. 한국 역시 독일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독일, 한국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독일 브랜드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던가 기술을 따라잡았다던가 독일에서 선전했다느니 하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도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런 독일이었는데 지금은 고작 한국 제품을 따라 만드는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 IFA 인공지능 AI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및 LG전자뿐 아니라 독일의 보시비오 SCH, 밀레밀 등등 150여 개 국가에서 200여 개의 글로벌 가전 브랜드들이 AI를 접목한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전체 참가업체 중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대규모로 기업이 참가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으로 북미 시장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도 TV, 가전,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였지만 그 중에는 한국 제품을 모사하거나 참고한 제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이야 워낙에 우리 기술을 흠모해 베끼는 것이 그리 이상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그것도 유럽 가전업체 중 최고로 꼽히는 밀레밀가 우리 기술을 베낀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어리움 ARIUM인데요. 에어리움은 의류관리기로 2번 문을 두드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노크 오픈 기능을 적용했고 밀레 스팀 오븐과 동일한 스팀 발생기를 장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쏜 상태에서 내풍과 외풍을 동시에 이용해 옷에 주름을 펴주는 원리였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시감이 듭니다. 왜냐면 이 의류관리기는 LG전자가 2011년 출시한 스타일러와 꼭 닮았기 때문인데요. 마르쿠스 회장은 에어리움은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라며 의류관리기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유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며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 등 해외에서 스타일러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아예 유럽을 대상으로 신시장을 만들겠다는 도전을 선언한 겁니다. LG전자는 이 사실에 불편했을 법하지만 밀레가 우리 스타일러와 비슷한 의류관리기를 전시했다. 경쟁자가 생겼다기보다 우리가 처음 내놓은 신가전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류관리기 시장은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 등이 가세하면서 한 해 60만 대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제는 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하는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99년 독일인 칼 밀레 칼 밀 1869-1938화
라인하르트 징칼라이나드 GINKAN은 1869-1939이 설립한 밀레는 유럽의 대표 가전업체입니다. 이뮨 컴플렉스를 출시한 상트 베른하르트보다 4년이나 앞서 설립된 독일 대표 백년 기업이죠. 워낙에 기술력이 특출나 경쟁사보다 늘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가전이지만 10년 이상 써도 잔고장이 없는 컨셉이 먹혀 전 세계적으로도 명품 가전업체로 꼽힙니다. 예전 한국에서도 돈 있는 집에서 과시용으로 밀레 제품을 들여놨을 정도로 비싼 가격을 자랑하죠. 그런 독일 대표 기업인 밀레가 LG전자의 스타일러를 따라한 에어리움을 내놓으면서 독일 기업이 이제 한국을 따라하는 시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많은 기술을 독일로부터 배우거나 전수받았는데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독일을 앞섰거나 대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무기 분야에서 도드라지죠. 일례로 잠수함이 그렇습니다. 인류 전쟁사를 통틀어 가장 큰 성과를 올린 잠수함은 아마 나치 독일이 개발한 U보트일 겁니다. 1915년부터 1918년 사이 총 2,500차례의 전투에 투입됐는데 무려 218만 톤의 선박을 격침시켰다고 하죠. 특히 당시 격침된 영국 선박의 90%는 전부 U보트에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은 멈추지 않았는데 U보트는 연합군의 물자 수송선을 침몰시키면서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했죠. 윈스턴 처칠 1874-1965전 영국 총리도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무서웠던 건 독일의 잠수함이었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독일의 패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연합국 국가들은 전부 독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한 U보트 설계도와 기술을 빼앗기 위해서였는데요. 한국은 독일로 달려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잠수함 역사에서 U보트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 후 U보트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은 기술을 버리기 아쉬워 HDWHOWALDTSVVERK 도이치 WERFT 조선소에 모여 작지만 강한 206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톤급 209 잠수함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뢰 탑재가 가능한 209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한국이 209를 도입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전두환으로 칭함 시절입니다. 1983년 버마현 미얀마의 아웅산 묘역을 방문한 전두환은 북한이 미리 설치한 폭탄에 암살될 뻔했습니다. 이 테러로 충격받은 그는 두 가지 국방정책을 천명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박정희로 칭함이 시작했다가 전두환이 중단한 현무미사일 개발을 이어감과 동시에 잠수함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 수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은 극비로 취급됩니다. 한국 역시 1983년 독자 개발한 150톤급 잠수함 돌고래 역시 극비리로 시작됐죠. 지금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형 잠수함에 해당하는 150톤급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더 큰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하고 독일로부터 209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미국 귀에 흘러들어가면서 전두환은 쿠데타로 자신의 정권을 인정해준 미국에 미운 털 박힐 필요는 없다며 잠시 중단했다가 임기 말에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HDW로부터 209 잠수함 3척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1992년 마침내 한국 바다에 도착한 1번 잠수함에는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습니다. 1번함은 독일에서, 2번과 3번함은 옥포대우조선소에서 건조됐죠. 그래서 이 잠수함을 바탕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들에 장보고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기술을 가져와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중 으뜸은 단연 도산 안창호함 장보고 이 배치 1입니다. 2021년 8월 취역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은 세계에서 8번째 3영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됐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6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함의 개량형인
하나오션의 DSM이 삼천과 일본의 다이게이급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수출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의 기술을 전해준 독일은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인데요.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도산 안창호함을 통해 한국은 무장체계까지 전부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경어뢰, 대형어뢰, 잠대함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직발사 시스템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성공한 나라는 손에 꼽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에서 가장 큰 3형톤 급으로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해상 및 지상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죠. 특히 장비의 국산화율이 76%에 이르는 만큼 수출 시 문제가 되는 지적재산권 및 수출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SL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무엇으로 운반하느냐에 따라 공중에서 투하하는 ALBM,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구분합니다. 그중 SLBM은 수중에서 발사되는 만큼 가장 두려운 탄도미사일인데 왜냐면 심해에서 갑자기 떠올라 미사일을 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SLBM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불편하기 마련인데 도산 안창호함에는 SLBM 발사대가 6기나 탑재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는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SLBM 발사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바다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400km을 날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로 기록됐는데요. 이에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능력에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기술력 강국 독일로부터 기술을 배워와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손기술을 가미해 이제는 독일을 넘어 기술력 최강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자신들을 뛰어넘은 한국을 보며 독일의 기분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